추리소설을 푸는 거는 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지수가 있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과 불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assenger has died. He was murdered. 부정이라는 것은 The murderer 해가 is on the 무한하게 train with 많다. us now. 네, 해가 무한하게 많아서 한 가지를 정하시면 He's a 돼요. suspect. 그러니까 무한대 거죠. 불능이라는 것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탐정소설을 즐긴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낙관적인 인간에 생각을 대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스터리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인간이 계속 노력하고 추론하고 증거를 모아가다 보면 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은 할 수 있다. 어떤 심령술사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것이다.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포아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건데 좋습니다. 추리.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그 추리 아니죠? 잘 그렸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제비추리, 진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기납 추론, 연역 추론, 과학자. 오 여기 수학 재밌겠다. 에거서 크리스트의 작품이 수학이죠. 아 지문, 족적, 혈흔 이런 것도 제가 전공 분야죠. 아 그래요? 왜요?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말입니다. 글씨는 그래도 많이 겹치네요 이번에는. 그러네요. 근데 올 것이 왔어요. 콘텐츠에서 빠질 수 없는 장르 추리 영화. 뭔가 탐정이나 형사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관객들이 같이 이렇게 단서들을 보면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계속 반전이 나오니까 내 예상이 틀렸다라는 것이 또 나오니까 좀 끝까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추리 장르인 것 같아요. 추리 장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또 이제 너무 뻔하면 그것만큼 김 빠지는 게 없죠. 그건 사실 추리 장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만든 추리. 거, 그쵸. 네, 저는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추리 소설을 완전 광팬이고 확신이 들 때까지 네. 결말을 보지 않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범인들을 맞춰냈고 실제로? 네, 근데 이제 못 맞춘 것들이 꽤 있죠. 그래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들이 아마 이쪽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못 맞춘 친구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탐정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주제를 추리라고 잡았거든요. 네, 추리와 추론. 네. 근데 추리는 일단은 명확하게 문제 해결을 해요. 목적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추리를 해 나가는 거고, 근데 추론은 사실은 뭐 어떤 지식의 확장이나, 그러니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뭐 나의 이해 폭이 넓어지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추론의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다. 이렇게 그냥. 추리는 조금 이렇게 답이 있어서 그 답을 아하하고 깨달아가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냥 정답이 딱 있는, 정답지가 있는.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추론은 그 이후에 뭔가 넥스트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픈 엔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추리를 한자로 밀추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치할 때 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그 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실, 명제에서 계속 그 다음 명확한 거, 그 다음 명확한 걸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치 연쇄를 만들어내면 그게 추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리물은 특히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들 뭐 셜록 홈즈 이런 거 좋아하셨죠?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아하죠. 어렸을 때 셜록 홈즈 안 읽어본 사람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정말 너무 어릴 때는 그 섬뜩한 느낌까지 있을 정도로 왜냐면 너무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살인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내용도 되게 많았고 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추리소설 장르 자체를 이제 그 공포소설, 괴기소설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그 바스커빌의 개라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너무 재밌는데 무서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또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등판을 해서 더욱더 한층 더 이렇게 열풍을 일으킨 것 같아요. 엄청 털죠. 정말 셜록같이 연기하죠. 저 그래서 런던에 있는 셜록 뮤지엄도 갔었잖아요. 저도 갔었어요. 네. 네, 베이커 스트리트 맞아요, 맞아요. 그 역에서 내려보니까 여기에 그냥 아예 그냥 그 셜록 홈즈 하면 제일 먼저 공간에 떠오르는 그 여벌굴 있잖아요. 파이프 담배 물고
모자 쓴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막 사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클래식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인기가 시들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데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명력을 갖고 있는 네. 분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박물관 이름이 셜록 홈스 박물관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문학적으로 혹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면 거기가 사실 작가 이름을 붙이겠죠. 코난 도일 박물관이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셜록 홈스 박물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캐릭터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코난 도일은 또 우리 명탐정 코난의 그러네요. 제목에도 들어가고 맞아요. 거기 남도일이라는 캐릭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코난 도일. 아서 코난 도일에서 이름을 따온 거죠. 이런 장르의 대표적인 특징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장르 명식으로 후더닛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범인인지를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겠죠. 네. 코난 도일이 이제 셜록 홈스, 그게 뭐 원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유명해지기 한 3, 40년 전에 나왔던 소설이 예를 들면 죄와벌이 있단 말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근데 죄와벌도 사실은 추리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서도 피살되는 희생자가 있고 경찰의 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추리소설이라고 얘기 안 하죠. 네. 시작하자마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대학생이 범인이라는 게 초반부터 그냥 사실상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순서 때문이구나. 그렇죠. 순서하고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는 건데 거기서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왜 죽였는가 혹은 범행 동기 혹은 그것과 관련된 도덕적인 갈등 이런 심리 묘사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함정 소설들, 네. 추리 소설들 혹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것을 약간 일종의 게임처럼 몰고 가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누가 범인인가를 잡아내는 그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죠.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딱 보면은 시작을 하면은 죽을 사람이 좀 보이는 거예요. 아, 제가 죽었구나. 후보들이 있죠. 네, 조금 지나면은 도대체 왜? 왜 저런 짓을? 왜 저런 식으로까지? 이런 걸 막 극한까지 가다가 탁 터지면 이제 이 사람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스토리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이유가 예를 들어 용의자 선상에 있는 사람이 뭐 10명이 있다 치면 그 10명 중 누가 범인이라 해도 말이 돼요. 쟤도 그런 것 같고 맞아요. 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일반적으로는 그 서사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악한 존재였는데 선하게 변한다거나 아주 높은 존재였는데 낮게 비참하게 전락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라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주인공인데 이 탐정 서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안 변하는 게 주인공이거든요.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셜록 홈즈와 사건을 해결한 후에 셜록 홈즈 사이에서는 인격이 변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뭐가 바뀐 것도 아니고 결국 같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서사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은 변하지 않고 관객이 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A라는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라 B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는 이제 추리물을 정말 많이 봤으니까 범인 찾는 가장 기본이 일단 무례한 사람은 아주 선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티가 나는 사람은 미끼예요. 딱 등장을 했는데 너무 무례해. 그리고 누가 봐도 얘는 좀 양아치처럼 보여. 걔는 무조건 선량하고 선량한 사람이거나 죽어요. 맞아요. 억울하게. 네. 그리고 루팡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루팡이 나중에 나온 거죠? 나중이죠. 궤도 라이벌. 동명이인이잖아요. 맞아요. 궤도라는 이 활동명 자체가 안 유명했을 때 그 행사를 갔는데 그 숙소를 잡았어요.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어. 나도 재밌어. 벌써 재밌어. 아, 나 누군가가 소개할 때 아니 숙소를 잡았어요. 루팡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이제 실명을 모르시니까 그쵸. 궤도로 그 체크인을 저기 호텔 가서 딱 그 데스크에서 본명을 말했더니 저 궤도입니다. 이런 뭐 도둑이 왔어? 근데 과도도 아니고. 명령 그 이게 딱 명단을 딱 보더니 있네? 아니 근데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만 같네요. 진짜 궤도가 나와가지고 궤도. 또 네. 궤도. 근데 추리 소설에도 계보 같은 게 있어서요. 최초의 탐정 소설 추리 소설을 뭐로 본다면 에드가 앨런 포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쵸. 19세기 중반에 모르그가의 살인 맞아요.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기스트 듀팽이라는 네. 탐정이 나오는데 직업 탐정은 아니에요. 취미로 이제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추리 소설이 인기가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영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19세기 말에 바로 그 유명한 셜록 홈즈입니다. 코난 도일이 썼던. 코난 도일이 안과 의사였었거든요. 의대를 다닐 때 자기의 지도 교수가 사람 자체가 너무 이 추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직업을 대화도 안 나눈 상태에서 소매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혹은 안경이라든지 이걸 보고 맞추는 그런 특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프로파일러처럼.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인상에 남았다가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셜록 홈스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 어쨌건 셜록 홈즈가 너무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계속 셜록 홈즈 시리즈를 써내야 되고 아하. 내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셜록 홈즈한테 내가 사로잡힌 느낌? 뭐 먹힌 영혼을 탁구의 빼앗기는 먹힌. 느낌. 그렇죠. 그래서 본인 죽여야겠다. 바로 그거죠. 본인이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얘기를 거위의 간에다 비유했는데 자기가 몇 년 전에 거위의 간을 먹는데 처음에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거위의 간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셜록 홈즈를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위의 간 같다라고 해서 너무 피곤하다 해서 죽입니다. 난리 났어요 그때. 그렇죠. 셜록 홈즈를 실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고요. 그쵸. 런던에 나갔을 때 한 팬이 우산으로 때립니다. 왜 죽였냐고. 아하. 우산에 맞은 적도 있어요. 또 연재하는 그 잡지에서 막 몇만 명이 빠지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구독자가 다 빠지는 거예요. 몇만 명이. 보이콧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핀치에 몰려서 결국은 셜록 홈즈를 다시 살려내죠. 부활. 홈즈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포아로의 맞아요. 죽음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에거서 크리스티도 전업 작가가 아니라 병원에서 약 제조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냥 친언니랑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네. 본인 방이 되게 너저분했대요. 그래서 네. 그거 보면서 깔끔한 성격에 좀 정돈된 신사 같은 그런 사람을 캐릭터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My name is 이 Hercule Poirot. 포아로 형사를 And I am 만들었는데 probably the greatest detective in the world.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겨둔 그 작품을 30년 동안 은행 금고에 놔뒀었대요.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못 쓰겠구나라는 걸 직감을 했을 때 드디어 그 30년 동안 묵혀놨던 작품을 출간을 한 거죠. 그러면서 포아로의 부고를 쓰죠. 그래서 그 부고가 1975년에 뉴욕타임즈에 실제 부고란에 실려요. 마치 포아로가 실존했던 인물인 것처럼. 실제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 정도로 인기 있었다는 네, 거죠. 아직까지도 가상의 인물인데 부고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린 경우가 유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셜록을 팬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다시 살려냈잖아요. 아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지 않으려고 부고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정말 끝이다. 정말 나는 깔끔하게 끝낸다. 네, 더 쓸 수도 없고. 추하다. 근데 에르킬 포아로 시리즈가 지금도 나와요. 누가 써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 재단에서 한 10여 년 전에 허락을 해줬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정말 예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근데 셜록 홈즈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고 너무 잘 만든 캐릭터인데 또 따지고 들면 이상한 구석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거든요. 코카인 중독자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잘난 척 대화 맞아요, 맞아요. 성격은 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묘사된 부분에 보면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담배째를 당시에 이제 다양한 어떤 담배들이 있을 텐데 쟤만 보고도 그게 무슨 담배인지를 140종을 알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소설의 묘사에 따르면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학 같은 건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 어떤 한 책에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구 편평론자? 근데 그거를 평론자까지는 모르겠으나 와우. 그러니까 이런 일부러 정도로- 그렇게 설정한 거 아니에요? 너무 모든 걸 다 알면 네네. 그건 이동진 인간적이네. 평론가 같잖아. 아 그래서 난 주인공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동진 선생님은 네. 네, 서브컬처를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베르세르크? 네. 베르세 보질 못하는 그런 명탐정 코난 그런 보셨습니까? 하찮은 인생을 아상 살아왔습니다. 입으셨어요. 명탐정 코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세기말의 마술사 보셨어요? 못 봤어요. 뭐 보셨어요? 와, 평론가님한테 김전일도 이렇게 못 하대할 수 있는 김전일 안 사람 보였어요? 처음 봤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19세기 당대의 사회의 산물이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하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영국의 최전성기가 언제냐 그러면 빅토리아 시대라고 말해요. 네. 빅토리아 여왕의 재임기라는 뜻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1830년대부터 1901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집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국의 최전성기인데 영국의 최전성기인 빅토리아 시대의 전반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흔히 얘기하는 사회상을 가장 잘 말하는 작가가 어허. 바로 디킨스예요. 찰스 디킨스.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보통 이제 코난 도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 예전에는 추리소설이 불가능한 장르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그 조그만 소 공동체에서 그 안에서 다 모든 일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만 탐문하면 범인을 다 잡을 수 있고요. 아, 범인은 이 안에 있어가 거기서부터 나왔나? 도망도 못 가. 밖에서 올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19세기에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과밀하게 터지잖아요. 런던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익명의 존재들이 밀도 높은 데서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우발적이거든 뭐 치밀한 살인이나 살인이 벌어져도 일단 옛날하고 달리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죽이고 나서 숨기도 쉽고요. 옛날에는 경찰들이 탐문만 하면 되는데 탐문은커녕 이제는 증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과학기술이 발달하잖아요. 이 모든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추리소설이고 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란 말이에요. 셜록 홈스가 나온 게 1887년도인데 네. 1888년도 바로 그 1년 뒤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유명한 잭 더 리퍼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대 런던에서는 엄청난 충격인데 연쇄 살인 중에 거의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증인 찾는 게 중요하고 목격자 찾는 게 중요하니까 목격자 찾아다니더라고 현장 보존을 안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발자국 남기고 현장 훼손. 증거고 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가장 수준이 낮다고 하는 그 증언을 찾으려고. 살인의 추억 같은 거 보시면 네. 저 우리나라도 이제 논두렁에서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상황 막 굴러가고 넘어지고 막.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서 경찰이 당대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과학 수사를 하고 그런 인기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과학 수사의 발전이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CSI 시리즈도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도 최초의 못했다. CSI의 원조가 셜록 홈스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네요. 법과학이라고 요즘 제일 많이 쓴 말이 이제 포렌식이란 네. 말 쓰잖아요. 그 포렌식이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 포렌식 사이언스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이제 한스 크로스라는 사람인데 과학을 수사에 제대로 도입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통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면 셜록 홈즈로 삼았어. 야, 셜록 홈즈의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가상의 인물을 롤 모델로. 그렇죠. 네, 그런 전통적인 어떤 추리서사 이런 것들이 영화이든 아니면 소설이든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193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보통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드보일드 추리소설? 비정하면서도 뭔가 장식적인 거 다 제외하고 감정적인 묘사하지 않고 이런 작법 스타일을 얘기하잖아요. 이 셜록 홈스 시리즈를 봤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중상층의 독자라면 여기는 육체 노동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인기를 끌다가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1940년대가 되면서 영화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장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필름 누아르라는 장르예요. 그래서 필름 누아르가 뭐 멀타에메라는 작품을 시작해서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탐정들이 나오거나 팜파탈 같은 그런 여성 캐릭터들까지 등장하는 굉장히 어둡고도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탐정 스스로가 막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운 뒷골목의 탐정 영화라고 그럴까?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면서 40년대 영화가 아니라 나중에 나온 영화로 굉장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블러드 심플이라는 작품이에요. 약간 네오 필름 누아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름 누아르의 유행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스타일의 연장선상에서 만든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 재기 넘치는 코엔 형제 아시잖아요? 네. 코엔 형제가 너무 영화 잘 만들잖아요. 예. 코엔 형제의 데뷔작입니다. 프랜시스 맥더먼드 아시잖아요. 네. 프랜시스 맥더먼드도 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노매드랜드. 역시 데뷔작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프랜시스 맥더먼드랑 이 영화를 만든 코엔 형제의 형인 조엘 코엔이랑 둘이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죠. 네, 그런 어떤 인연까지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바를 운영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느 날 사설 탐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이 바의 종업원인 어떤 남자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이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이 탐정한테 의뢰를 하죠. 청부살인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탐정이 청부살인을 맡게 돼요. 조사가 아니라. 네. 그런데 상황에서 이 탐정이 다른 걸 또 다른 욕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해서 펼쳐지는 한바탕의 범죄 스토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인 사람도 다르고 죽은 사람도 다르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 다르고 다 하나씩 시체를 치우는 사람도 달라요. 이 네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야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연과 오해와 편견과 착각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가는 건데요. 코엔 형제는 처음 영화부터 날아다녔구나. 코엔 형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40년째 일관된 그들의 세계에서의 주제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하면 세계는 부조리하다는 거고요.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대로만 가면 범죄가 잘 풀릴 것 같은 어떤 사건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항상 이 무능한 인간이 착각과 오해 때문에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식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고 결국은 피바다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코엔 형제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왜냐면 추리라는 장르 자체가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그렇죠.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을 대한 굉장한 이 불신이 또 이 내용 안에 녹아 있는 그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보일드 그 범죄 소설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필름 누아르의 예. 이런 측면에서 하드보일드 탐정 서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추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아니라 정말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범죄처럼 정말 그냥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있는 영화 중에는 왜 문 딱 닫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의자여서 한 10명 정도에서 추려나가는 그런 방식도 좀 심장이 쫄깃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밌었던 게 나이브즈 아웃인 것 같아요. 나이프스 아웃이요. 네. 나이프스 아웃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애초에 주인공 자체가 크리스토퍼 플러머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그 주인공이 너무너무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예요. 네. 80대 중반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늦게. 그러면서 너무 크게 성공하다 보니까 자기의 딸들, 아들들은 다 아빠만 바라보고 있고 People are going to start getting here for the memorial pretty soon. Are you? He's not coming. Ransom, little shit. Missed the funeral. My last conversation with him, my last argument, that's what he told me about you. It's the family's publishing company. Dad trusts me to run it. We had one daughter, Meg, and then Neil passed on 15 years ago. Since his injury, I've been giving him 100 milligram IV push of Toradol. 그러면서 항상 다 자기가 돈도 줘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최후로 가장 훌륭한 걸작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펼쳐내고 이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왜 죽었는지를 놓고 한바탕의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에 탐정인 다니엘 크레이가 와서 이제 이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추리 영화, 탐정 영화의 본령에 제대로 클래시컬하게 다가가는 작품이죠. 되게 잘 쓴 추리 소설 같은 영화네요. 아주 네, 재밌죠. 나이프스 아웃이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추리 소설로서의 재미가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재밌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네. 정도로. 근데 그것을 읽다 보면 사실은 약간 묘한 감동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업적이나 이력으로 보면 너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뒤늦게 과거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얘기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손자가 망나니에 가까운 손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손자가 사실상 자기 어린 시절하고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대비 구도가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자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손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구도 속에서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이제 미국 정치에 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그들의 위선 같은 것을 이제 까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화에서 핵심적인 그 아나디 아르마스가 연기하는 말하자면 이 80대 노인을 이제 간호사로서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맡는 그런 여성인데 이 사람이 에콰도르에서 이민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우리 가족하고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대해주는 것 같은데 정작 이 노인이 죽고 나서 장례식에도 안 불러요. 가족이라고 말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어떤 일이 귀결이 되고 나서는 그냥 이게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평상시에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그녀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대하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중상류층의 어떤 위선 같은 것을 풍자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한 지역에서 한 공간에서 한 저택에서 펼쳐지는 영화라든지 이런 소설이라는 것들이 상당수가 축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집은 사실상 미국이에요. 미국에 관한 은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 이제 이민자들도 있고 그들에 대한 대접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맞네요. 잘 만든 영화예요. 와, 나이브즈 아웃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잘 만든 추리 영화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냥 옷들을 너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입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리소설로서도 훌륭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있다. 보통 탐정은 직관으로 좀 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머리,
촉,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탐문을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장면에서 이들의 이야기들의 단서를 우리는 얻지 못해요. 근데 탐정은 얻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직관을 통해 이제 막 짜맞추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모든 걸 알아냈다 그쵸. 하고 쫙 설명하는데 그게 딱딱 맞으면 우리는 이야 어떻게 나는 못 저렇게 봤는데 그랬지? 와 언제 저걸 다 봤지? 근데 분명히 지금 모든 단서는 앞에 던져놨어요. 우리는 그걸 연결을 못 시켰고 탐정은 그걸 연결을 시켰고 이거를 정말 잘하는 게 추리소설의 추리 컨텐츠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추리랑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실제 추리는 네. 탐정의 직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위험하다. 굉장히 부정확하고요. 일단은 그 단서를 기반으로 하나 가설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 가설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검증이 만약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다시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설을 바꿉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올바른 가설을 도출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실에서의 추리겠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사람은 다 누구나 한계가 있잖아요. 주관이 개입이 네, 되고 네, 네. 자신의 편견이나 뭐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서 계속 왜곡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의 추론은 AI를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AI가 데이터를 굉장히 착 잘해요. 주고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 확률이 어떤 확률로 이런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사실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게 이거예요. 추론. 네, 예측. 실제로 이번에 2024년 노벨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노벨 화학상 누가 받았어요? 받았냐고요? 네. 몰라요. 이게 재밌는 게 노벨 물리학상을 딥러닝이 받았어요. 인공지능이. 네.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은 알파고를 만든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호사비스가 받았습니다. 물론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인공지능 관련된 분들이에요. 2명이. 근데 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호사비스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얘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성과인 거예요, 화학적으로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네. 허사비스는 화학과 완전 무관한 분이고요. 네. 화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분야가 너무 인공지능이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는다면 네. 앞으로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문학을 쓰잖아요. 노벨 문학상도 받습니다. 그 상금은 누가 가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럼 인공지능이 받아야 되냐, 인공지능 개발자가 받아야 되냐. 인공지능 개발자는 아예 모르는데 이 분야를.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추리를 해낸 거죠. 노벨상 받은 이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데이터가 가장 확실한 확률을 얘기해 주겠지만 네. 뭐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선례가 없는 예외라는 게 항상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관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육감이라는 게 네. 역시 데이터거든요. 육감이라는 거는 데이터인데 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걸 보통 우리가 육감, 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육감마저도 저는 데이터화할 수 있다. 네. 문제는 오히려 그 데이터를 우리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지 못하느냐보다도 데이터의 약간 편향.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학습되는 데이터가 편향돼 있다면은 혹은 왜곡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또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고요. 그럼요. 특히나 예를 들어 뭐 생김새, 인종 이런 걸로 또 왜곡된 정보를 학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 과적합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너무 잘 맞는 예측을 한 인공지능이에요. 모델링이 너무 완벽해서 과거에 게 너무 잘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보에 대한 예측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기존 거에 너무 약간 매몰돼 있는 예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과학 수사를 하거나 실제 그 탐정의 역할을 하는 분들, 전문가 분들이 하는 거, 법의학자들은 과학적 추론을 많이 합니다. 그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비슷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네. 네. 이럴 때는 과연 뭐가 정답일까?
그거를 고민할 때 나온 얘기가 이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다. 처음에 내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 그쵸. 이끌렸던 거가 네. 답일 가능성이 높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탁 위에 케이크가 있어요. 네. 이 집에는 나랑 내 동생만 있어요. 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케이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생길 수 있겠죠. 갑자기 외부의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 케이크를 먹었을 가능성. 혹은 뭐 갑자기 뭐 야생동물이 들어서 케이크를 먹었을 가능성. 근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한 답은 지금 저기 있는 내가 아닌 이 케이크를 먹을 유일한 생명체, 내 동생이 먹으면 가장 간단해요. 네. 그러면 이때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동생이 케이크를 먹었던 거죠. 네. 간단한 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증거 기반으로 가장 단순하게 설명한다. 증거가 이러하니까 이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추론 과정에서 불필요한 게 다 생략이 돼버리고요. 깔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그 단순히 추리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일상생활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이럴까 것들. 저럴까. 네. 그때 단순하게 딱 핵심만 보면 맞아요. 깔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컴의 면도날 방식과 비슷하게 네. 추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명탐정 코난. 네. 이분의 그 명대사가 있어요. 네. 불가능을 모두 제외하고 네. 마지막 남은 하나라면 그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지금 또 얘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항상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너무 많이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 추리 장르가 발전하게 된 게 그 19세기 런던에서 네네. 산업혁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더 이상 추리 장르가 우리에게 재미를 못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쓰여진 것들을 보면 CCTV만 있었어도 뭐 DNA 검사 방법만 있었어도 그렇죠. 유전자 뭐 지금의 이런 과학 기술이 있었으면은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스토리들인데 뭐 우리 지금처럼 뭐 핸드폰 다 들고 다니고 이래도 다 증거를 찍잖아요. 녹음하고. 근데 이제는 그래서 그런 셜록이나 뭐 루팡이나 포아르 같은 그런 서사는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디나 다 감시하는 카메라 블랙박스가 있고. 사실 지문 하나 딱 보면 끝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물론 셜록도 이제 지문을 확인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정말 재밌는 붓으로? 게 정말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영드 셜록을 보시면은 네, 약간 영드. 현대판 셜록이잖아요. 또 기가 막히게 현대 적응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툴의 정밀도 문제인 거지 같은 툴이라도 과거의 셜록과 지금의 셜록은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훨씬 더 새로운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탐정 소설을 즐긴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낙관적인 인간에 생각을 대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스터리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인간이 계속 노력하고 추론하고 증거를 모아가다 보면 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은 생각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난 도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자기가 이제 제국주의, 영국의 제국주의의 만행을 굉장히 옹호하는 책을 써서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다가 기본적으로 19세기 말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명탐정들이 다 백인 남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셜록 홈즈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어떤 계급적인 문제를 다룬다거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다룬다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도 안 다루고 그것을 말하자면 순수히 풀어야 할 만한 어떤 게임과 퍼즐의 형태로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양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에 대해서 사실은 19세기 말에 그런 수많은 어떤 모순들이 악해한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배관시한 채 이 지배계층의 규범을 그대로 거기에 반역하는, 거기에 항거하거나 혹은 엇나가는 사람들을 범죄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그 야만을 풀어내서 그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이제 추리소설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다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약간 한 발 나아가면 이성에 대한 자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유럽 사회 보통 벨 에포크라고 말을 했던 네. 그 아름다운 시기의 핵심은 이대로 가면 인간이 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자연과학이 막 너무 발달하고 수많은 발명품이 나오고 한동안 전쟁도 없었어요. 크림 전쟁을 제외하면 19세기 말에 전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인간이 드디어 신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차 대전 터졌죠. 2차 대전 터졌죠 하면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어버렸죠. 탐정소설도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게 보통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이라고 말해요. 네. 완전히 달라요. 19세기 말의 탐정소설은 약간 귀족적이고 상류층이었다면 하드보일드 탐정소설들은 애초에 탐정 자체가 굉장히 세계의 거친 허덕이고요. 세상에.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깔끔하게 안 풀리고요. 자기가 막 함정 속에 빠지고 유혹도 받고 그 빰파탈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장르 자체가 바뀌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뭐 탐정 이러면 소설이나 작품 속에서만 등장하는 인물 같은데 우리 주변에 뭐 법의학자라든가 네, 형사님이라든가 혹은 그런 뭐 요즘엔 디지털 포렌식도 하니까 뭐 영상 분석가 이런 모든 분들이 탐정이잖아요. 우리가 작품 속의 탐정이 하는 것과 네. 현실 탐정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약간 작품 속에서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아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다 분업을 하니까 그래서 뭐 자료 조사해오는 탐정이 그쵸. 있고 하루 종일 영상만 보는 그리고 또 사람도 이거, 있고 일단 제일 큰 차이가 반증에 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증? 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현실에서의 탐정분들이 이 반증을 하는 거가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이 추리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조명이 켜지면 안현모는 피곤하다. 뭐예요? 그러면 조명이 하나 늘었더니 또 피곤해. 또 하나 늘었더니 또 피곤해. 언제까지 피곤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피곤해요. 가설이 나온 거예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조명이 켜지면 네. 안현모는 피곤하다. 근데 이거는 반증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능해요. 왜냐면 조명을 껐을 때 안 피곤해지는지를 보면 돼요. 이거는 가설인데 반증이 가능한 가설인 거죠. 네. 조명을 끄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괴소리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가설을 세우면 돼요. 괴소리를 안 하면 안 피곤한가? 그럼 바로가 반증이 가능하니까. 피곤하죠 벌써. 역시 괴소리 잠깐만 때문에. 조용히 있으면 좀 쌩쌩. 근데 안 쌩쌩해지잖아요. 그럼 그 가설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반증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이제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 그게 맞아야지만 이제 추론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추리를. 네.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실제 탐정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고요. 이제 작품 속의 탐정들은 네. 이 반증을 극적인 효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명탐정 코난에도 있습니다. 문자표가 딸려 있었고 그렇다면 언제나 진실은 단 하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고전의 클래식들의 작품에서 현대식 작품들이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궤도키드 들어보세요. 궤도키드. 괴로키드?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궤도예요. 궤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친구가 아마 리팡에서 온 친구고요. 그 소년탐정 김전일 안 보셨다 그랬죠? 네. 근데 알고 계시죠? 너무 유명하잖아. 소년탐정 김전일, 이 김전일이 다시 늙어서 돌아왔어요. 소년이 37세가 된 거고 이제 회사원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공과도 예전 같지는 않고 완전 거리가 멀어졌지만 어쨌든 연락은 하고 지내는 사이 막 이렇게 좀 설정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네. 건너뛰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쵸? 20세는 못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셜록 홈즈가 죽었다 살아온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김전일이 돌아온 거죠. 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김전일은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추리를 잘할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소년탐정 김전일은 되게 추리를 좋아했고 범인은 뭐 이 안에 있어.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막 이랬거든요. 중년이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추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사리는구나. 힘들어 죽겠는데 범인은 얘 같아. 이런 느낌으로. 더 멋있어. 그래갖고 야 너무 귀찮은데 더 멋있어. 이거 그냥 얘니까 넘어가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약간 베테랑이 됐구나. 꽤나 재밌는 또 작품인데 예전과는 좀 느낌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 고전의 영향을 받아서 좀 비슷한 약간 좀 평행 세계를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추리 소설을 볼 때 항상 범인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이 사실 반전이 기가 막혀요. 일본 추리 소설들의 이제 특징이 네.
정말 역대급 반전. 뭐 절대 뭐 뒷부분을 보시지 마세요. 뭐 스포일러 절대 금지. 이런 게 타이틀이 막 이만하게 붙어요. 일본 식스센스처럼. 네. 근데 일본 추리소설 특징인데 네.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런 소설을 잘 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인데 기가 막히게. 그 중에 되게 좋았던 게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유명하죠. 거의 대표작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근데 그 저는 요거 맞췄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서들. 이거 이상한데? 근데 과거의 저였으면 못 맞췄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맞췄느냐? 제가 틀렸던 사례가 있어요. 바로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고요. 네. 솔직히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는 거의 다 맞췄어요. 그렇게 못 두 맞춘 게 작품. 뭐예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 아. 그 다음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수가 없는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보다. 왜냐면은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는 저는 아마도 수학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추리 방식은. 네. 왜냐면은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리 소설을 푸는 거는 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지수가 있어요. 그 미지수들을 놓고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면 결국에 마지막 나는 미지수가 정답이거든요. 네. 모든 방정식의 x, y, g 뭐 대부분의 미지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부정과 불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A passenger has died. He was murdered. 부정이라는 것은 The murderer 해가 is on the 무한하게 train with 많다. us now. 네, 해가 무한하게 많아서 한 가지 해를 정하지 He's a 못해요. suspect. 그러니까 무한대 거죠. 불능이라는 것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작품 속에 결합한 게 에거서 크리스티의 두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정식을 설계했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원래 아마 10개 인디언 인형인가? 네. 뭐 그런 제목일 거예요, 원제가. 근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기가 막힌 제목이에요. 왜냐면 10명이 갇힙니다, 고립된 공간에. 그리고 한 명 죽어요. 10명이 있는데 저랑 현모님 둘이 남았어. 그리고 8명이 죽었어요. 범인 누굽니까? 나 아니면 너죠. 나예요? 난 아니잖아. 나를 가리키면서 왜 이렇게 가리켜요? 나예요라고 해야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만 남으면 둘 생각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너구나. 네. 그럼 이 둘은 딱 불신의 그거잖아요. 극한이에요. 불신의 극한. 방구 꼈을 때 상황이잖아요. 아. 난 아닌데 그럼 너잖아요. 너잖아. 그러니까 희생자는 10명인데 범인이 없어. 결국 수학적 결론이었다. 뭐예요? 해가 없다예요.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의 허다한 걸작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최고작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로 얘기하는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추리소설을 꼽아도 5손가락 안에 보통 맞아요, 그 작품을 맞아요. 말할 정도로 다 보고 나면 정말 와 무릎을 치게 정말. 되는. 네. 더군다나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이 굉장히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제 소설들이 상대적으로 탐정 소설들이 뭐라고 할까요? 추론의 과정, 추리의 과정만으로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재미를 줬다면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에르킬 포아로는 항상 끝날 때쯤면 거기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범인까지 포함해서 불러다 놓고 쫙 추론해서 쫙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틀 자체를 만들어서 대중화시킨 것 자체가 에가사 크리스티란 말이에요. 김전일, 코난 그렇죠. 다 그렇게 하죠. 수없이 많은 것이 맞아요. 있죠. 오리엔트 특급 살인도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는 사실상 무슨 증거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정황 증거나 네, 추리로만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단서는 딱 하나. 피해자의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와. 저는 그 케네스 브레너를 썼잖아요. 네네. 이 케네스 브레너 감독 이사 포아로로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이 포아로 시리즈 3부작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고 하나가 나일강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셋 다 봤는데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게 제일 평점도 높더라고요. There must be a rational answer for all of this. No one shall leave until I find if the living have been killed by the dead. 비행기에서 베니스 가는 길에 이왕이면 나랑 관련 있는 영화를 봐야겠다. 이거 좋아요. 그죠? 비행기에서 집에서 봤으면 덜 와닿았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정말 보면 좋은 영화들이 하이제킹 당하는 영화 보면 진짜 기분이 너무 짜릿해. 근데 이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이 포아로가 나이도 먹었고 은퇴하고 더 이상 이런 살인 사건 해결 안 하고 조용히 은퇴 이후에 라이프를 즐겨야지 하고 쉬고 있는데 절친한 친구가 이거 하나만 맡아달라 하면서
어떤 심령술사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것이다. 이걸 밝혀내달라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이 유명한 심령술사가 어느 이제 강령회에 이제 오니까 거기 와서 이 사람의 이 숨은 비결을 한번 비법을 맞춰보자. 근데 마침 그날이 또 할로윈데이고 그 동네 어린 아이들이나 뭐 이제 주민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파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접신을 한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 의식이 시작이 되는데 타자기가 저절로 눌리고 흔한 것들 있잖아요. 물건에 손 안 대는데 막 움직이고.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포아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이 심령술사가 누구냐면 양자경 씨예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저는 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봤지만 멀티버스에서 심령술사도 하네요. 네. 근데 원래도 연기를 다양하죠? 잘하는 네. 배우지만 이 접신하는 연기라고 해야 되나? 코난 도일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말년에 이 사람이 심령술에 심취해요. 실제로 코난 도일이. 맹렬한 그 심령술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막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요. 연설도 해요. 그래서 심령술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술에 대한 강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애호를 말년에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코난 도일의 삶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네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도 그 주택, 그 저택 안에서만 딱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멤버도 정해져 있고,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 안에서 범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 조합이 굉장히 의외고. 다 그럴듯해 보이고 재밌습니다. 네, 원래 다 그럴듯해 보여야 그게 이제 재밌는 핵심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수사 기법 말고 정말 요즘 세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공감될 만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영화가 있었죠. 서치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추리물 아닌가요?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극장에 화면 가득 인터넷 네, 맞아요. 그 웹사이트가 뜨고 거기에 키보드로 탁탁탁탁 타이핑을 하는 소리가 나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NS에서 뭔가 파도 타기를 해서 들어가고 사진으로 단서를 찾고 하잖아요. 그걸 너무 잘 표현했고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숨도 안 쉬고 봤었거든요. 1인칭 같은 장면이 나오니까 제가 직접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서 네, 그걸 그냥 요즘 뭐 장르명 아닌 장르명으로 이제 스크린 라이프란 말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CCTV라든지 아니면 무슨 컴퓨터의 어떤 화면이라든지 뭐 영상 통화하는 휴대폰이라든가. 장면, 네, 휴대폰의 액정 화면이라든지 뭐 텍스트, 뭐 그렇죠.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형식적인 굉장히 이색적인 측면이 있고요. 참신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고 네. 다 뭐 SNS 계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면서 아 내가 없어져도 나를 저렇게 연결고리로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혹시나 내 가까운 사람이 실종되면 나도 저런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네, 교육적인 효과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합리적 추론으로 이번 거 조회수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합리적일까? 그렇죠? 여지껏의 데이터를 50만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50만이요? 네. 갑자기 너무 급등이 큰 거 아닌가요? 이것도 역시 뭐 연역 추론, 귀납 추론 다 써봐서 나온 결론이 추론이 아니고 그냥 직관인 것 같아요. 바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콘텐츠들 그리고 여러 정보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추리 장르에 해당하는 콘텐츠들 추천하실 거 있으시면 트라이브 앱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토크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